자, 어, 어쩌면 좋아 14살 예주부터 진행하겠습니다. 어쩌면 좋아 14살이라는 이야기에서는 이제 14살이 돼서 사춘기를 겪고 있는 어, 그 벽이가 주인공으로 그 14살 1년 동안 그 일기 형식으로 매일매일 기록되고 있는 그런 책의 형식입니다. 일단 이 8월 23일을 보면 이때 2학기 그 반장선거 시기 때예요. 근데 여기서 그 몽골에서 온 동환이가 반장선거에 나가려고 하지만 뭐 다른 다른 친구들은 몽골 출신이 왜 우리만 반장이 되냐 하면서 반대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본인은 다문화 아니 그런 외국에서 온 친구가 반을 반장을 해도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이렇게 동아리를 그 나쁘게 생각하는 친구들에게도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고 싶었는데, 저는 일단 외국에서 와도 반을 반장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동환이가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본인이 몽골에서 왔다는 걸 얘기를 하지 않았으면은, 그쪽에서 왔다는 걸 모를 정도로 한국어나 그런 거에 굉장히 능통이 있기 때문에 반의 방장이 되는 것도 아니, 아무 상관이 없었다고 생각하고, 외국에서 왔다고 이렇게, 그런 자격이 없다고 동환이를 무시를 하는 친구들이, 어, 조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민선이는요. 저는 일단은 진짜 약간 다문화 가정이 아니라 그냥 아예 생 외국인이어도 이 학교에 다니면 그냥 한국인이고 뭐고 그냥 그런 선거에 나갈 권리가 다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 같은 학교 학생들이니까. 그래서 이거는 동환이가 이 일을 잘하든 못하든 친구들이 뽑는 거고. 그러니까 약간 한국인이라는 그런 거랑 아무런 상관도 없는 그런 직책 같기 때문에 당연히 이거를 나가도 되는 거고, 주변에 몽골인인데 이래도 되냐 하는 애들이 오히려 약간 많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선생님 얘기해 주세요. 네, 저도 뭐 이성적으로는 잘못되었다라는 생각이 강하지만, 근데 그 안에 심리를 그 파헤쳐 보면, 과연 동안인의 반 애들이 특별히, 뭐, 나쁜 애들인가? 이 애들이 동안이를 괴롭힌 것도 아니고, 동안이를 뭐, 다문화라고 특별히 그 전에, 이전에 차별한 것도 아니고, 동안이가 공부도 잘하고 농구도 잘해서 잘 어울리고 좋아했던 어떤 그런 친구였는데, 왜 동환이가 반장 선거에 나간다 했을 때 왜 그건 아니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 라는 그 부분에서 인간의 심리가 어떤 걸까라는 그런 궁금증이 들어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더니, 만약에 그 뭐 예주나 민성이네 반에 어떤 뭐 다른 지역의 애가 어, 전화가 왔다. 아니면 뭐 이제 둘 다 이제 전민초 출신인데 문지초 출신 애가 들어왔다. 라고 했을 때 그 문지초 출신 애가 반장이 된다, 회장이 된다라고 했을 때, 아, 과연 흔쾌히 기꺼이 이렇게 받아줄 거냐? 아니면 뭐 전민초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야, 문지초회가 와서 반장한다는 게 좀 웃기지 않냐? 라는 어떤 그런 그 심리적 거부감? 이런 게 과연 하나도 없을까? 그런 점에서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마음들 중에 그 끼리끼리 문화, 그, 그리고 자기 권력, 그것도 일종의 권력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권력을 내놓고 싶지 않았던 그런 마음들, 그런 마음이 그 밑에 도사리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폭력이라는 부분들이 이렇게 직접적으로 주먹으로 때려서 어떤 그런 폭력, 이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아니지만, 또 하나의 어떤 이런 심리적 폭력, 이런 것들도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 아, 그것도 과연 나쁘다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 그것도 차별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그거는 그냥 뭐 이렇게
물리적 폭력을 쓰지 않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그냥 뭐 그래도 이 정도면 괜찮다라고 이렇게 받아들여져야 하는 것인지, 즉 이 동안의 욕심이라고 봐야 되는 것인지, 뭐 그런 부분에 좀 이렇게 복잡한 마음이 있지 않나, 복잡한 마음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하지만 저 역시 이제 과연 내가 그 다문화 친구들에게 당연히 뭐 차별하지 않고 뭐 한다 하지만, 내가 그와 그 경쟁하게 되었을 때, 다투게 되었을 때, 과연 나는 공정하게 다툴 수 있겠나, 아니면 내 기득권을 주장하겠나. 예를 들면 제가 가끔 이제 저희 집이 그 도로가에 위치해서 이렇게 밤에 되면 술 먹고 그 떠드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한국 사람이 술 먹고 떠들어도 기분이 나쁘고 저것들이 왜 저래라 하는데, 외국인들이 술 먹고 떠들면 좀 더 격한 반응이, 저것들은 남의 나라에 와가지고 저 난리야 라고 해서, 그러니까 사실은 술 먹고 떠드는 거 부분에서 이거 외국인이건 한국이건 관계 없는 건데, 더 외국인에 대해서 조금 더 이렇게 좀 이렇게 더 격한 마음, 이런 마음이 드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있는데, 그런 점에서 이렇게 알게 모르게 우리 안에 이렇게 기득권 이런 걸 지키려는 마음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여기서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퇴사를 하고 나서 본인이 원하는 그 글쓰기를 하는데, 어, 어, 사실 퇴사를 하는 게 쉽지만은 않은 만약, 보통 사람들이 퇴사를 잘 하진 않는데, 이렇게 퇴사를 용기 내서 한 이 아버지가 굉장히 대단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뒤로도 계속 흥청망청을 쉬는 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도전을 해본다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본인은 이런 만약에 본인이 평범한 그런 직장, 그 회사에 입사를 했다가 이 퇴사를 했다고 할 때 본인은 어, 어, 퇴사를 했다고 할 때 본인은 어떤 또 뜻깊은 활동을 하고 싶은지 이런 것도 궁금했습니다. 일단 어, 저도 글 쓰는 일을 해보고 싶어요. 왜냐하면 평소에 책 읽는 것도 좋아하고, 그리고 생각을 해보면 이때까지 해왔던 것들은 다 취미로 뭔가 새로운 일로 잡을 만한 건 없었는데, 글은 주관적이고 추상적이다 보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글을 이렇게 쉽게 쓸 수 있어서, 저는 이 아버지처럼 글을 써보고 싶습니다. 민성이는 어떤가요? 일단 저도 되게 이 아버지분이 멋지다라는 생각을 했고, 개인적으로 저는요, 근데 딱히 퇴사를 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냥 다니던 직장 다닐 것 같아요, 끝까지. 근데 그래도 만약에 퇴사를 한다면요? 만약에 퇴사를 만약에를 한다면, 일단 딱히 하고 싶은 게 없어가지고, 그냥 배우고 싶은 거 배우러 다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선생님은 어떤가요? 네, 저는 뭐 여러분들은 만약에 뭐뭐 한다면이라고 이제 가정하에 두지만, 저는 지금 당장도 그렇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었고, 늘 그런 고민들을 하고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근데 지금은 이제 이른바 투트랙, 제가 하고 있는 일이 뭐 특별히 막 이렇게 뭐 8시 출근해서 뭐 9시 출근해서 뭐 몇 시까지 하고 뭐 야근하고 뭐 이런 거 아니기 때문에 시간을 조금 이렇게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저의 오랜 꿈들 중에 하나는 그 시민사회단체 그 간사, 시민사회단체에서 이렇게 뭐 이렇게 봉사활동 뭐 이런 거를 하고 싶다는 어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지금 뭐 비슷하게 생업 이렇게 독서교실 수업을 하면서도 비슷하게 시민사회단체를 조금씩 하고 있는데, 아마 이제 전면적으로 이렇게 퇴사를 만약에 한다면 그런 시민사회단체 일들을 조금 더 열심히 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하나는 뭐 사람들 만나러 다니거나 여행 같은 거 하는 걸 좋아하니까,
뭐 그런 것과 관련된 뭐 좀 이렇게 흥미로운 일 그런 일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좀 있고 또 하나는 뭐 그 그림책이라던가 어린이 책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이렇게 연구해서 이렇게 결과물을 좀 이렇게 뭐 만들어 보고 싶다. 뭘 연구해서 뭘 하고 싶다. 뭐 이런 생각들도 조금 뭐 있고 어쨌든 하고 싶은 일은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그 그리고 이제 제일 하고 싶은 일은 아무것도 안 하는 일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그게 하는 일 자체를 해보고 싶은데 그 일이 제일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저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아, 일단 민성이까지 하고 나서 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성이. 그럼 일단 여기 183쪽에 보면은 잠깐만요. 여기 좀 나오는데 줄라라던가 씨바라던가 이런 여기 좀 나오는데요. 이렇게 학교에서 그냥 굉장히 편하게 욕을 하고 있는데 자기는 이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일단 저는요. 저희가 최근에 스포츠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스포츠 쌤이 하는 말이 너네 학교에서 욕하지 마. 니네가 코아에서 하든 뭘 하든은 안 말리는데 나는 그래 우리 때는 그래도 쌤한테 혼나기도 해가지고 뭐 그랬다 뭐 어쩌고저쩌고 말을 하셨는데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학교에서 약간 욕설이라고 하긴 하는 걸 조금 쓰거든요. 약간 근데 막 졸라라던가 씨바라던가 여기에 나온 이런 단어들은 굉장히 좀 별로 안 좋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저도 쓰긴 쓰는 편이지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다음으로 예주는요? 저도 이런 욕을 같은 학년 친구들이 학교에서 쓰는 걸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물론 안 쓰지만 제 눈으로 걔네들을 봐도 되게 안 좋아 보이더라고요. 뭔가 노는 애들인가 싶기도 하는 그런 얘기도 들고. 그래서 저는 본인이 그런 좋은 이미지, 바른 이미지를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싶으면 욕을 안 하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그리고 학교에서는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이 있고, 뭐 욕을 싫어하는 친구도 있고, 욕을 많이 하는 친구도 있고, 아니면, 그리고 또 선생님도 계시는데, 어, 만약에 선생님이 앞에 뻔히 있는데 욕을 한다, 그건 정말 예의 없는 친구라고 생각이 들고, 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은요? 네, 우리는 지금 좀 선생님과 학생이 좀 바뀐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은 욕하면 안 된다 그러고 저는 욕해도 괜찮다고 얘기할 겁니다. 저는요, 솔직히 말하면은 욕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굉장한 장난스러움 아주 약간 수위 같은 것도 낮고 굉장히 낮은 그런 욕이라면은 뭐 약간 장난식으로 가끔씩 해도 상관없다지만 여기에서 나온 졸라라든가 씨땡이라든가 그런 말은 하면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솔직히 말하면. 네, 저는 그 욕도 그 다양한 언어 표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욕도 그냥 언어 생활 중에 일부다라고 생각이 들고, 자기의 감정이나 느낌을 표현하는 방식들 중에 하나로서 도구 중에 하나다. 다만 이제 그것들이 어떤 상황에서 쓰여질 거냐라는 부분들에 따라서 다를 거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가지 경우에서 허용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자기의 격한 감정. 을 분노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표현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욕만큼 자기의 분노나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표현할 수 있는 그 것이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욕이 효용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부분이 있고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는 그냥 그 상대방이 받아들인다면 지금 뭐 예주 같은 경우는 절대 받아들이지 못한다 불쾌감을 느낀다 라고 하는데 예주한테 욕하는 것들은 그거는 이제 예주 앞에서 욕하는 거 이것들은 어쨌든 나는 좋을지 모르지만 상대가 불쾌감을 느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들은 뭐 이렇게 남에게 또 다른 그런 피해를 주는 거기 때문에 삼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친구 사이에 그냥 이렇게 격의 없이 재미로 뭐 이렇게 장난으로 뭐 이런 정도의 어떤 그런 욕이라면 그런 것들은 허용돼야 되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그 욕 자체가 너무 이렇게 그 수시로 나와서 분노의 감정을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냥 욕이
언어의 일부가 되어서 원래 욕으로 표현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닌데 욕으로밖에 표현을 못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은 자기가 풍부한 언어, 그러니까 욕이 언어의 일부라고 그랬는데 언어의 전부가 돼버리는 대다수가 돼버린 어떤 그런 상황들은 뭐 별로 이렇게 바람직하지 않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은 좀 이렇게 지양돼야 되지 않나. 그리고 또 아까 말했듯이 여기 폭력적으로 사용된 어떤 그런 경우들은 역시 좀 지양돼야 된다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갖고 있고 뭐 전통적으로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표현이다. 그 사람이 욕을 하면 그 사람 마음이 지저분하고 뭐 더러운 거기 때문에 욕을 하면 안 된다. 절대 하면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이른바 품격이 있어요. 아까 이제 예주가 그런 표현들 욕하는 사람 보면 그 날라리 아니야? 그 노는 애 아니야? 뭐 이런 식으로 그 사람의 어떤 인격을 표현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다라는 그런 전통적 견해가 있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쓰는 어떤 그좀 품격 있는 언어를 써야 된다. 라는 말에도 많이 동의는 하지만 그러면 너무 재미없는 삶, 너무 이렇게 세상이 여러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 중에 그 일부분을 이렇게 포기하고 어떤 사는 삶이라서 굳이 그런 삶을 살고 싶지는 않습니다. 저 개인의 생각입니다. 개인의 생각. 네,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는 224, 225 쪽 이쪽에 보면은 약간 엄마한테 걔를 키우게 해달라고 이 아빠랑의 벽이가 조르는데 자기는 약간 이런 경험이 있나 이런 걸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막 이런 경험은 없었던 것 같고요. 예전에 햄스터 약간 생명과학에서 잠깐 그때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키우고 싶다라고 조금. 예주는요? 전 딱히 이렇게 막 엄마 아빠 뭐 얻기 위해서 이렇게 막 쫄른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하고 싶다 하면은, 어, 뭐 하고 싶다 했는데 부모님이 안 된다고 하시면 저도 그냥 마음속에 미련은 남지만 겉으로 표현을 안 하고, 그리고, 어, 예, 그리고 뭐를 이렇게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간절하게 원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서 저는 이런 경험은 없습니다. 선생님은요? 저는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그 보이스카웃이라는 그 청소년 단체가 있었는데 거기서 캠프를 가는데 캠프를 안 보내준다 해가지고 뭐 단식 투쟁 비슷하게 보내달라고 뗐었던 그런 경험들 또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데 가는데 안 보내준다 해가지고 뗐었던 그런 경험들 뭐 그렇게 주로 이제 그 어디 뭐 2박 3일 뭐 3박 4일 이런 식으로 캠프 뭐 이런 거 가는데 보내달라고 그걸 좀 이렇게 간절히 원했던 그래서 뭐 뗐었던 그런 경험들이 일단 생각이 나고 반대로 부모 입장에서 저희 아이가 이제 햄스터를 키우고 싶다고 해서 제가 제일 세상에서 싫어하는 것도 중에 하나가 쥐 종류 햄스터도 그 쥐와 뭐 갔다 가면 햄스터가 기분 나빠겠지만 어쨌든 제 눈에는 다 그게 그것처럼 보여서 그래서 무척 힘들었던 그래서 뭐 처음엔 물고기 키운다 뭐 새 키운다까지는 그나마 허용을 했었는데 햄스터 키운다는 거에 무척 힘들었었는데 애가 하도 이제 그 강력 요구해서 결국은 그 햄스터도 키우게 했다가 한바탕 또 뭐 아무도 없는데 햄스터가 나오는 바람에 나 혼자 있는 햄스터가 나오는 바람에 아주 기겁했던 그런 뭐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 258쪽에 이 교장 선생님, 교감 선생님이 휘정이의 그림을 보고 바로 치워버리라고 했다는 그런 대사가 나오는데 이 행동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도 좀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저는 솔직히 이게 단순히 꿈을 그린 거라고 해도 열심히 그린 작품이고 나름대로 자신의 의미가 아주 사소한 의미라도 담겨있는 그런 그림일 텐데 그냥 갑자기 막 검은색으로 이런 걸 그렸다고 안 불쾌해 보인다고 치워라 하는 느낌이 되게 강했기 때문에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예주는요? 저도 이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 그림은 되게 자유로운 거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이렇게
어떻게 그리든 표현만 잘 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나왔듯이 그 희정이가 표현하려고 했던 것이 잘 나왔다고 얘기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것만으로도 성공한 작품이라고 생각이 들고 그리고 아무리 본인 눈에 흉해 보인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다른 사람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린 작품이기 때문에 이렇게 치우라고 다음 거 보자마자 치우라고 하는 건 너무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선생님은요? 저는 교장 교감 선생님의 입장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게 밤섬 축제 현장이고, 그럼 축제라면 뭐 이렇게 좀 흥겹고 뭐 즐겁고 뭐 이런 그 밝고 산뜻하고 이런 느낌, 이런 분위기로 가져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이 친구의 그림은 그 뭐야, 사람들의 편견을 그린 거고, 고깔 모자를 쓰고 있는 사람들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가 뱀의 어떤 그런 모습이라든가 라는 부분들이 그 이른바 우리가 축제하면 떠오르는 어떤 그런 이미지하고 어울리지 않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그 축제의 분위기, 축제의 흥을 깨는 것 아닌가라고 교장 선생님은 판단할 수밖에 없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그런 그림은 또 그런 전시회에 맞게 하는 것들이 더 의미 표현을 할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마치 이 책에는 어른들은 아이들이 연예인 흉내나 내며 춤추고 노래하는 것을 건전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라고 이런 그 뭐 춤추고 노래하고 노는 것에 대해서 약간 그 부정적인 그런 면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다수의 학생들은 그런 거를 즐기고 좋아하고, 뭐 예를 들면 예주나 민성이가 그 학교에서 수련회를 가거나 뭐 그럴 때 이제 학교 그 아이들 코로나19 때문에 거의 못 가고 그랬겠지만 그 가본 적 있나 모르겠는데, 장기자랑대 뭐 이런 거 하면 대부분 애들이 뭐 춤추고 노래하고 막 이러는데, 누가 갑자기 거기 가본 적 나와가지고 없습니다. 막 음산한 시를 낭송한다던가 이러면 제 분위기 깬다고 아마 난리가 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좀 이렇게 흥겹게 놀 때는 흥겹게 놀고, 뭐 이렇게 밝게 할 때는 밝게 하고, 또 이제 우리가 진지하게 뭔가 분위기를 생각해 의미를 두고 생각해야 될 때는 또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 더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장 교감 선생님이 이러한 그 환상적이고 몽환적인 어떤 그런 작품을 이렇게 다른 곳에 좀 이렇게 뭐 이렇게 치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저는 이렇게 축제를 기획하는 사람 입장에서, 축제 전체적으로 통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277쪽에 보면 약간 276, 277쪽에 보면 사람들이 막 외투를 들고 콘서트홀 밖으로 도망가고 80분 넘게 꼼짝하고 하면서 작곡가들한테 귀한 곡은 60분 이내로 작곡하라고 권하고 싶다. 약간 이런 내용이 있었는데요. 자기는 약간 클래식이나 교향곡의 이런 길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좀 물어보고 싶었는데, 솔직히 저는요, 클래식이나 이런 클래식이 짧은 클래식을 직접 한번 클래식 곡을 약간 제가 악기를 배워가지고 그걸 연주하는 것도 힘든데 80분 막 그 정도 되면 솔직히 연주하는 사람도 지치거든요. 솔직히 그래서 이건 맞는 말이다 싶기도 했고 살짝 그리고 클래식도 개인적으로 막 엄청 좋아하진 않는 편입니다. 예주는요? 저도 어렸을 때부터 피아노를 계속 연주하면서 클래식을 굉장히 가까이 접했고 접하고 있는데, 클래식, 제가 배우는 건 재밌으나, 그래도 막 5분 정도 되는 거면은, 쉽게 그냥 재밌게, 이런 소리도 나는구나 하면서 즐겁게 들을 수 있는데, 갑자기 나오는 거 1시간이 넘어가는 그런 곡이면, 거의, 뭐냐, 거기 공연을 가서 듣기도 버거울 것 같고, 좀 지루할 것 같기도 합니다.
선생님. 네, 저도 이 그 아버지가 밀러 음악은 귀에 들어오지 않아서 일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아 멜로디가 좋은 음악은 작업을 방해하거든이라는 말에 뭐 개인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서 일할 때 클래식을 틀어놓는 이유가 특히 이제 클래식이 아니면 외국 음악을 틀어놓는 이유가 그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어서 그래서 이제 그냥 그 이런 백색 소음이라고 그러나 뭐 일을 할 때 그냥 이렇게 음악은 들려서 좀 이렇게 편하게 일할 수 있도록 도와준 어떤 그런 부분들이어서 근데 이제 우리나라 그 가사가 있는 어떤 그런 거는 자꾸 이제 언뜻 그 가사가 귀에 들리기 때문에 어떤 일에 집중할 수 없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그래서 이제 뭐 클래식은 그렇게 그냥 이렇게 틀어놓은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클래식에 대한 마음은 두 가지 마음이 함께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좀 잘 알아서 클래식의 그 묘미 뭐 이런 거를 알았으면 좋겠다. 라는 어떤 그런 마음들, 약간 그 클래식을 잘하는 사람을 보면 열등감, 부러움, 뭐 이런 마음들도 갖고 있으면서 또 하나는 그렇다고 해서 내가 클래식을 막 즐기고 좋아하고 막 그러느냐, 또 그런 건 또 아닌 그런 부분들, 그런 좀 애매함이 저한테는 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가서 좀 이렇게 공연, 뭐 이렇게 그런 교향악단 연주하고 이런 것들 가서 뭐 이렇게 푹 빠져 들고 싶은데 들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은 그렇지 않은 뭐 그런 정도가 제 상황입니다. 네, 저 이걸로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했습니다. 자, 아까 교장 선생님이 이해가 된다라고 선생님이 나름대로 어쨌든 교장 선생님들의 입장에서 그 변론하고 뭐 그게 선생님 생각인 측면도 또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예주나 민성이가 한번 반박을 해볼까? 근데요, 민성이. 선생님, 세상에는 현대미술이란 게 있어요. 사람마다 같은 그림을 보고 느끼는 것도 다 다르고, 생각만 해보면, 저희도 애초에 느끼는 생각이 다 다른데, 약간 꿈을 그리고, 자기가 꿈꿨던 걸 그렸다고 하는데, 아니, 선생님, 숙제 때 음산한 시를 발표하는 거랑은 살짝 다르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시는 무조건 들어야 되는 거지, 낭독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본 사람이 싫으면 모르겠다고 지나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애초에 이걸 굉장히 여기에 내고 싶다. 약간 이런 걸로 열심히 그린 사람인데 그 노력을 봐서라도 이렇게 대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약간 구석에 놓을 거여도 당장 치워라가 아니라 이건 그냥 약간 좀 좋게 좀 더 잘 돼서 말하면 안 됐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솔직히. 네, 예주. 저도 그 치우라 했다는 문장을 보면서 그냥 그냥 좀 좋게 포장을 하면서 얘기를 했으면 괜찮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거를 노력해서 그린 그림을 갖다가 너무 대놓고 치우라고 하니까, 그거는 그 그림 그린 희정이한테는 상처고, 그리고 또한 그 축제 분위기 안 맞아도 그 그림을 좋아했던 사람이 있을 텐데, 그 작품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도 뭔가, 욕을 한 것 같아서, 저는 안 좋았다고 생각합니다. 음, 네. 물론 지금 이제 두 사람이 얘기한 걸 들으면서 뭐 그 다양성의 확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아니면 소수의 어떤 그런 의사를 배려한다 뭐 이런 측면에서 뭐 고려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그 정도야 괜찮지 않냐, 그럴 수도 그런 걸 허용해야 되지 않냐라는 부분에서 분명히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은 들지만 하지만 또 한편에서는 뭐 예를 들면 축제장을 꾸미는데 무슨 그 장례식장 꾸미는 것처럼 흰 국화꽃을 갖다가 뭐그 좋아 뭐 이런 걸 거기다 딱 세워서 뭘 표현하고 싶어 한다라고 할 때 과연 그것들이 어울리는 건가? 그걸 통해서 뭐 전하려는 어떤 그런 사람들의 어떤 그런 메시지가 있긴 하지만 아, 어쨌든 그런 부분에서 제 생각은 아까도 뭐 같은 얘기를 다시 되풀이하게 되는데 다른 기회를 보장해 주는 선에서 그러니까 꼭 지금이야 하는 건가라는 어떤 건 타이밍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가 고려해 볼 그런 지점들이 좀 있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좀 이렇게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뭐 잔칫날 누구 되게 중요한 잔칫날인데
뭘 항의할 것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이 거기 가서 그 항의를 한다라고 했을 때 그 항의할 일이 있으면 따로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서 항의하면 되는데 왜 꼭 남의 그 결혼식이나 뭐 이런 중요한 환갑연이 회갑연이나 이런 잔칫날 와가지고 그렇게 항의를 함으로써 그 잔치 분위기를 망치느냐 라는 어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 반면에 이제 그 항의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너희들이 잘 받아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잔칫날이나 이런 날 이목이 집중된 날을 일부러 노려서 와서 하는 거다. 그래야 너희들이 내 얘기를 들어줄 거 아니냐. 그런 효과성 뭐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뭐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이 희정이가 작품을 낸 의도가 축제에 왜 하필 이런 작품을 냈을까라는 어떤 그런 점에서 희정의 의도는 도대체 뭘까? 축제에 그런 작품을 낸 까닭은 뭘까라는 부분에서 그건 역시 조금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네. 혹시 이와 관련해서 민성이나 예주 더 할 얘기? 없으면 그래서 지금 민성이나 예주가 그 말했던 점들 쌤이 들으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교장 교감 선생님이 어쨌든 좀 이 문제를 다른 그리고 분명히 미술 선생님이 그걸 그 허용을 했다. 거기에 설치했을 때는 어쩌면 그 부분에서는 교장 교감 선생님보다 미술 선생님이 더 전문가고 미술 선생님이 어떤 그런 판단이 있었다라면 허용될 만한 어떤 그런 성질의 것이 아니었겠나라는 점에서 교장 선생님이 그렇게 그 치우라고 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 어쩌면 미술 선생님 전그 담당자의 어떤 그런 그 권리 권한을 존중하지 않은 너무 자기가 그 뭐야 신부이 그 학교에서 직위가 높다고 직위를 너무 남용한 거 아니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의 비판도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도 있다고 봅니다. 자, 이 책이 아까 예주가 처음 얘기했듯이 특별히 다른 글과 달리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다는 점이 상당히 특징인데 이렇게 소설인데 일기 형식으로 되어 있는 뭐 그런 장르 그런 이런 그 뭐야 책을 본 적 있어 혹시 민성이? 그런 거요? 일기 형식으로 된 동화책 소설책. 다 읽진 않았는데 안내일기 여기 있는 거 있거든요. 작은 책. 그게 약간 비슷했던 거. 안내일기는 동화책이 아니잖아. 아니, 그 소설책이 동화책은 아니잖아. 아니죠. 근데 일기 안내일기는 말 형식인 게 그대로 하나 일기잖아. 있었어요, 집에. 근데 이 책은 그냥 일기를 쓴 게 아니라 동화나 그 소설을 쓰고 있는데 일기 형식을 빌어서 쓰고 있는 거잖아. 실제 일기가 아니라 이거는. 네. 그냥 일기를 써놓은 것도 아니잖아. 예준은 어때? 근데 이거 처음에 읽을 때는 키다리 아저씨랑 비슷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키다리 아저씨는 편지잖아요. 음, 그래서 둘이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음, 일기로 된 거는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자, 뭐 편지 형식으로 이렇게 동화나 소설을 표현하는 것들은 쌤도 이제 몇 작품에서 본 기억들이 있는데 쌤 개인적으로 일기 형식으로 쓴 것들은 상당히 좀 특별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기 형식을 빌어서 이렇게 소설 이야기를 쓴 거에 대해서는 어때? 일기 형식으로 써도 나름 뭐 이렇게 소설로서의 어떤 그런 그 분위기 전달이라던가 의미 전달이 제대로 잘 되고 있는 거라고 판단하는 건지 아니면 일기 형식으로 쓰고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어색함, 뭐 부정적인 평가인 건지에 대해서 민성이는 이런 일기 형식으로 소설 쓴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일단 저는 평소에 많이 본 형식이 아니라서 좀 재밌다라는 생각을 좀 했고요. 약간 어느 파트는 글이 많고 어느 파트는 글이 적다 이런 것도 굉장히 재밌는 특징이라고 생각해서 개인적으로는 일단 좋았던 것 같아요. 예준은 저는, 저도 민성이가 말한 대로 하루하루마다 본인이 느끼는 거에 따라서 글의 분량이 달라지니까 그거를 비교해보면서 그 읽는 것도 재밌었고, 그리고 이 일기로도 스토리 전달은 잘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그 일기를 써서 계속 끊기니까 책 전체의 분위기를 이게 형성하기로는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 책 전체의 분위기 형성이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럼 이 책에서 그런 그 책 전체의 어떤 그 스토리 전개나 이런 거에 그 이렇게 토막토막 난 것들이 갖는 문제가 있다고 보여지는 지점들이 있었어? 혹시 이 작품 읽었잖아. 14살의 작품은 어땠어? 네. 어, 어, 분위기? 자, 생각나면 얘기하고 일단 생각나면 얘기해 주야. 네. 지금 얘기하려고 했는데 선생님 너무 안 기다리고 끊었어? 아니, 아니야? 생각 중이었어. 그래. 어쩌면 좋아 14살 선생님 개인적으로는 일기 형식으로 이렇게 글이 되어지나? 라고 해서 신기하다라는 어떤 그런 느낌들. 어쨌든 작가의 튀는 아이디어? 어쨌든 새로운 방식이니까 독특한 아이디어가 빛났다라고 생각이 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이야기 스토리 전개가 잘 되어서 이것도 참 대단하다라는 뭐 생각 평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일기 형식의 어떤 그런 글들인데 이 책 안에는 몇 가지 문제를 다루고 있어. 그 어쨌든 동화 소설이라는 것들이 인물들이 만나서 갈등하고 그 갈등이 이렇게 해결되는 어떤 그런 과정들을 그리고 있지. 그래서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인데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그 동환이의 문제, 그 다음에 그 누구야? 그 이웃에 사는 그 아저씨 이름이 뭐야? 그 스리랑카 출신인가? 아, 스리랑카는 맞던 것 그 외국인 노동자. 같아요. 외국인 노동자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그 우리 한국 내에 그 인종차별이었던 그런 문제들, 다문화 가정이었던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을 일단 한 가지 다루고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몇 가지 문제가 있는데 또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지? 음, 자, 종구가 나오는 이유는 뭐야? 종구를 통해서 어떤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리고 그 부모님 이혼 부분. 부모님 이혼과 가정폭력? 응? 아버지가 좀 이렇게 폭력적이고 위압적인 어떤 그런 가정 속에서 그 아이가 또 이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가정 폭력의 어떤 그러한 문제들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음, 아까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그 민성이가 주제로 꺼냈던 요 벽이 아버지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저기 아버지 민성이 벽이 아버지를 헐, 통해서 나 얘기하고 있는 건 뭐야? 뭐? 벌써 퇴사 그거요. 어 음, 예주가 말했지 않았어. 뭐라고? 그 예주가 말했던 거 같은데 회사. 예주가 말했어 아까? 음, 그래서 결국은 그 직장을 그만두고 이른바 자아 찾기라고 해야 되나?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새로운 도전 뭐 이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들도 이 책에서 이렇게 다루고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지. 또 꼭 사건은 아니더라도 이 이야기에 또 이렇게 중심축을 쭉 흘러가는 중요한 사건은 뭐야? 음, 벽이와 희정이 희정이의 뭐? 연애 어? 그 연애요. 연애하는 달달한 첫사랑의 이야기들이 기본적으로 또 이 이야기 흐름. 그래서 여기는 꼭 뭐 벽이와 희정이뿐만 아니라 나중에는 종구하고 뭐
이름이 생각 안 나는데 있고 동아이도 있고 해서 이른바 그 청소년들 시기에 그 사랑, 연애 이런 부분들도 요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어떤 그런 중심축. 그 다음에 벽이와 동아니 그리고 종구 그 아이들 사이의 그 우정 그 전에는 갈등 뭐 이런 부분들도 또 이야기를 이루고 있는 중요한 이렇게 축 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중심추요? 뭐라고? 중심이 되는 중심이 되었던 주변부가 되었던 어쨌든 그 이야기를 끌어가는 요소들로서 또 어떤 것도 있었어. 시험? 시험. 이 아이가 끊임없이 그 벽이가 그 이른바 공부하는 특히 처음에는 이제 이른바 수학 공부로 시작해서 수학 시험으로 시작해서 공부란 무엇인가, 시험이란 무엇인가. 뭐 여러분 학생들한테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야? 제일 중요한 문제 아니라 제일 중요한 스트레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런 공부나 시험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 이러한 부분들도 또 이렇게 다루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이른바 진로 탐색 진로 탐색에서 이 아이가 나중에 내가 어떠한 일을 해야 되는 건가라는 부분에서 그 진로 탐색의 어떤 그런 이야기들도 다루고 있는 그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요소가 이렇게 섞여 있는 그런 형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당사자로서 중일 이제 곧 중일을 앞둔 그런 부분에서 현실적이다. 아니다 이건 좀 현실과 좀 동떨어진다. 라는 부분들 뭐가 있을까? 지금 여러 가지 얘기했던 것들 중에서. 일단 이 연애는 굉장히 현실과 멀다고 생각을 하고요. 연애는 현실. 너랑 먼 거 아니야, 예주야? 아니 근데 이 정도로 커플이 많진 않아요. 학년에. 맞아요. 그래? 제 주변에 남친 있는 친구 거의 없습니다. 그렇게 남친 없는 애들끼리만 모여 다녀서 그런 거 아니야? 저희 반에 없습니다. 커플들끼리 모여 다니고? 선생님은 아, 중학교 다닐 때 커플 있으셨나요? 어, 여자친구 있으셨어요? 진짜? 와, 근데 당연히 저희 있지. 학년에도 있기는 있는데 어, 두 커플이 있거든요. 어, 미안이랑 정원이밖에 나 생각 안 나. 근데 이렇게까지 우리 학교에 러브라인이 커플이 많지는 있습니다. 않아요. 그래. 일단은 저희보다 딱 한 살 많은 중2인데 중2가 된다고 연애를 하는 사람이 많아진다라는 것부터 이게 비현실적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요. 일단 저랑 연애가 먼 것도 맞는데 근데 뭐 그 사춘기의 가장 커다란 특징이 이성에 대한 관심 그리고 뭐 누구를 좋아하는 없습니다. 어떤 그런 마음들 그런 게 갖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니야? 아니 근데 네. 요즘은요 사람이 음, 약간 이성에 대한 관심이랑 누구를 좋아한다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일단 저희 학년에 잘생긴 사람도 없습니다 지금. 잘생긴 사람이 없어서 그런 그게 거야? 제일 중요해요. 잘생긴 맞아요. 사람이 있으면 바로 그 마음도 생길 것 같아? 아니, 잘생긴 사람이 있으면 뭔가 호감이라도 가겠지. 어. 딱히 막 잘생겼다라고 생각이 드는 사람조차 없기 때문에 지금 어떤 친구 한 명은 맨날 유로비트 거리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일단은 호감이 가는 것 자체가 별로 생기지 않을 것 같아. 음, 근데 음, 주위를 보면은 어, 호- 이성한테 호감을 가진 친구는 많은 것 같은데 음, 이상하게 저는 안 생겨요. 음. 그래. 뭐 이상한 건 아니고 뭐 사람마다 뭐 다른 거니까. 어. 그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이렇게 뭐야 관심이 많은 친구들도 있는 거고 상대적으로 관심이 좀 덜한 뭐 그런 부분들도 있는 거고 뭐 민석이처럼 아주 잘생긴 남자 아직 안 나타난 경우도 있는 거고 그런 뭐 이렇게 아니, 사람마다 아주 다른 잘생긴이 아니에요. 응? 그냥 잘생긴 사람이 없어요. 어쨌든 뭐 다른 그런 학년에 거 때문에 있다고 어쨌든 그래. 하던데. 여러분들 보기에 여기 나오는 이 러브라인이 너무 이렇게 피부에 안 와닿는다라는 걸 일단은 받아들였습니다. 또 뭐 오히려 공감이 가는 부분도 있을 거고 또 뭐 공감 가지 않는 부분을 더 추가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공감이 공감이 가지 가지 않는 않는 것 부분이요. 민성이 음, 이 책에서 공감이 개인적으로 안 가던 부분이 음,
아니 중2가 왜 다문화를 이렇게 보지라는 생각이 좀 있었어요. 얘네가 초딩도 아니고 잼민이도 아니고 중딩이 중2가 왜 다문화 이렇게 보지? 이거 현실성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이거 무슨 몇 년에 뜻이야? 나온 책이지? 그게 무슨 뜻이야? 아니 요즘은 그렇지 약간 않다는 뜻이야? 철이 음, 없는 잼민이, 초딩 이런 애들은 다문화를 이렇게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있거든요. 음. 근데 저희는 일단은 초등학교 때부터 그런 사람 한 명도 본 적이 없었고 솔직히 중2까지 돼서 얘네를 아직도 얘네를 이렇게 보는 것부터가 얘네는 몽골이는 반장성으로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생각을 하는 것부터가 이상하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저는. 왜냐면 주변에서 그런 근데 사람 본 적도 없고 중2니까 나이도. 잠깐만. 그 예주야. 민성이한테 선생님이 질문할 것들이 민성이 주변에 다문화 친구가 없다는 뜻이야? 아니면 그 그렇게 대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었다고요. 그런 다문화를 식으로 대하는 사람이. 다문화를 그에 대한 편견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다고? 네. 딱히 다문화 없어요 친구들은 그런 있는데 사람이 아예. 다문화 네. 친구들은 있는데 다문화에 대해서 편견을 갖고 있는 친구들은 없다. 예주 얘기. 근데 저는 오히려 민성이 말이 너무 우리 동네 위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왜냐면 전민초도 그렇고, 아니, 전민초 자체가 애초에 다문화 초등학교였어가지고, 음,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도 많고, 그리고 다문화에 대한 교육을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음, 그래서 거기에서 자란 학생들은 자연적으로 차별을 하지 않고 거부감을 많이 느끼지 않는데, 근데 다른 학교에서 그냥 일반적인, 뭐, 일반 다문화에 대한 거를 그렇게 많이 접해보지 않은 친구들은 다른 나라에서 온 친구들이 그렇게 제대로 일을 잘 못할 거라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예주가 판단하기에는 결국 교육의 힘 아니면 그 자주 접한 문화의 힘이다. 음. 예주가 네. 보기에는. 근데 얘네는 음, 중2잖아요. 15살이잖아. 근데 민성이. 약간 이 나이가 확실한 이런 내용을 말해주는 건 아니지만 음, 나이 먹을 만큼 먹고 이런 게 약간 제가 대전에서만 그냥 쭉 살았으니까 이런 거긴 할 텐데 일단 진짜로 와닿지가 않는 상황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음. 근데 유치원 사실은 때도 말해봐 그런 민성. 애들이 없었고 음, 유치원 때도 다문화 친구가 한 명 있었는데요. 그런 친구들도 없었어요. 유치원 때도 그런 교육도 안 받았을 때고 편견도 많을 수 있는 그런 나이였는데도 유치원 넘어가긴 했는데 난 개인적으로 잘 안 와닿아서. 근데 오히려 선생님 생각에는 민성이 학교 같은 경우가 아까 예주가 진단했던 것처럼 그런 학교가 오히려 소수 아닌가? 왜냐하면 신문이라든가 언론을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을 보면 그 다문화 가정 아이들이 여러 가지 부분에서 이렇게 차별받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다문화 교육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어? 뭐 문제가 있으니까 교육을 하는 거지 문제가 없는데 뭐 차별하지 않는데 차별하지 말라고 하진 않을 거 아니야?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그래서 요즘은 또 이제 한 단계 또 더 넘어서서 다문화라는 것 자체가 없어져야 된다. 그걸 왜 다문화라고 일부러 교육을 해야 되느냐. 그런 것 자체, 구분하는 것 자체부터가 잘못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다. 그런 그 차별이었던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다문화 교육을 통해서, 그 어떤 차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를 극복을 해야 된다. 라는 어떤 그런 주장들, 고민들을 이렇게 갖고 있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거든. 그리고 선생님은 이제 또 하나 좀 다른 측면을 본 게 뭐냐면 전민초 다문화하고 시골 다문화하고도 달라. 그러니까 전민초의 다문화는 뭐라고 해야 되나 외국인 노동자 다문화가 아니야. 전민초에 온 다문화 친구들은 부모님들이 뭐 대학 교수거나 뭐 연구원이거나 쉽게 말하면 좀 이렇게 잘 나가는 집안의 그 혜택 받은 아이들의 다문화야.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그 시골이라던가 아니면 그 가난한 동네의 다문화 친구들은 뭐야 그 외국인 노동자들 가난한 집안의 어떤 그런 부분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교육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이러면서 이제 그 이중의 차별인 거지. 외국인이라는 어떤 그런 부분의 차별 한 가지와 빈곤에서 오는 가난에서 오는 어떤 그런 차별 그 두 가지가 이렇게 중첩됐다고 그러는데 그런 데서 오는 더 그 여러 가지 그 문제들 아무래도 이제 가난하다 보니까 교육도 제대로 못 받고 또 다문화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언어나 이런 것들도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야 충분히 교육받지 못하고 그 소통도 제대로 잘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애들이 학습 부진한 경우가 많고 학습 부진하다 보니까 또 학교 사회 내에서 또 이렇게 따돌림 당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좀 이렇게 악순환되는 어떤 그러한 고리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이거든. 근데 여러분 학교에 오는 그 다문화 친구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다른 언어를 뭐 더 잘한다거나 뭐, 뭐 그런 부분에서 어떤 역량 있는 그런 친구들이고 또 뭐 이렇게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간다거나 뭐 이런 부분들도 좀 있고 하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한다거나 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선생님은 하거든. 여러분들 이야기를 들으면서 선생님의 분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이 들어? 아니, 솔직히 생각하면은 음, 맞는 말이긴 하지만 이 음, 머리로는 이해를 하지만 약간 잘 와닿진 않는 그런 느낌이라 살짝. 그래, 그래. 뭔진 알아요. 뭔 소리인지는 알아요, 다. 알겠습니다. 혹시 이 다문화 관련해서 더 할 얘기 없고 있으면 얘기하고 그다음에 쌤이 이 책을 보면서 되게 또 특징적인 게 하나가 이 책 안에 계속적으로 두 가지가 계속적으로 많이 소개되고 있어. 그래서 이 작가가 자기가 좋아하는 건가 보다. 라던가 어쨌든 아니면 뭐 연구를 많이 했던가 라는 분에서 뭐 세 가지겠네, 세 가지. 첫 번째가 책. 그 중간중간에 계속 책 이야기가 나오잖아. 벽이가 아빠 소재에 있는 책을 갖다가 읽으면서 여기에 소개된 어떤 그런 책들이 여러 책이 있습니다. 뭐 달과 육펜스, 뭐 체오프의 공포,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뭐 관철동 시대, 비그로 항해기, 셜록 홈즈, 뭐 헤이웨이라는 그 요즘에 그걸 뭐라고 그러지? 선생님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그 그래픽 노블, 그래픽 노블, 뭐 이런 부분들이라던가 이중나선이라던가 뭐 이런 책들이 다 뭐 이렇게 그 읽어 봄직한 뭐 그런 교양서 비슷한 그런 책들이기 때문에 여기에 소개된 어떤 그런 책들을 보는 것들도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두 번째 또 이렇게 책 말고 또 소개가 또 많이 되고 있는 것들이 뭐야? 많이까 책만큼은 음악. 아니었지. 음악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들도 또 이제 계속적으로 이렇게 나오고 있는 그런 부분들 볼 수가 있고 세 번째가 이제 프랑스 파리 파리 여행 가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쓰면서 이 분이 아마 그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을까 이 글쓴이가 그렇지 않고서야 이제 그 파리에 대한 어떤 그런 묘사라던가 이런 부분들이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점에서 아까 이제 예주가 글을 쓰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는데 뭐 예주가 어떤 종류의 글을 쓰고 싶은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이렇게 자료 조사를 많이 했거나 자기가 평소에 뭐 독서나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것이 많거나 그런 것들이 이제 이런 작품들 속에서 이렇게 녹아내리는 또 그런 부분들을 볼 수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작가가 이런 작품을 쓰기 위해서는 자기가 미리 그런 경험들을 하고 또 이렇게 충분한 어떤 그런 자료 조사가 되어야지만이 그 일들이 또 가능할 거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뭐 나름 어쨌든 인상적이었던 그러한 작품들이었습니다. 348쪽 잠깐 보겠습니다. 자, 2월 26일 화요일 일기입니다. 예주가 읽겠습니다. 2월 26일이요? 2월 26일 일요일. 일요일. 간밤에 한숨도 자지 못하고 죽음에 대한 생각을 했다. 왜 모든 것에는 시작과 끝이 있는 것일까? 시작은 끝이라고 하고 끝은 또 다른 시작이라고도 하던데 이 말은 도대체 무슨 뜻일까? 시시나 아저씨가 입양한 고양이 4마리는 바둑이가 아니었다면 그 추운 배수구 안에서 죽었을지 모른다. 그런데 그 무슨 인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아서 시시나 아저씨의 공장에서 귀여움을 받으며 지내게 된 걸까? 우리의 삶에서 큰일이란 무엇일까? 또 작은 일이란 무엇일까? 큰일은 우리 반에서 1등을 하는 것이고 작은 일은 수학 시험에서 100점을 맞는 것일까? 아니면 큰일은 부자가 되거나 명예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작은 일은 마트에서 장 볼 때 우유를 깜빡하고 사지 않는 것일까? 큰일과 작은 일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일까?
혹시 거기에는 아무 차이도 없는 것이 아닐까? 다음은 민성이 읽어주자. 계속. 가끔 미친 듯이 반복되는 하루하루가 지겨울 때가 있다. 이런 지겨움이 계속되는 것이 죽음일까? 아니면 그것이 삶일까? 만약 그것이 삶이라면 나이가 들어 힘이 없어지고 몸은 점점 아프게 되는 것은 죽음일까? 내가 이런 생각을 한다는 걸 엄마나 아빠가 알게 되면 무슨 이야기를 할까? 혹시 희정이도 이런 생각을 할까? 동원이나 중구도 삶과 죽음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 만약 천국이 있다면 숙모가 그곳에서 행복하면 좋겠다. 와, 깊은 얘기. 자, 이 2월 26일 일요일 일기가 다른 일기와 다른 점은 뭘까? 되게 진지한 주제로 얘기를. 오로지 본인의 생각으로만. 그렇지. 그래서 2월 28일 화요일 일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문단부터 보겠습니다. 희정이랑 민성이 계속 읽죠. 349쪽 2월 28일. 네. 음. 휘정이랑 한강으로 자전거를 타러 나왔다. 시원한 강바람을 맞으며 동작대교 아래까지 달렸다. 우리는 자전거를 세워두고 걸었다. 휘정이가 내게 고맙다고 했다. 내 입이 스르륵 귀에 걸렸다. 나도 역시 휘정이에게 고맙다고 했다. 휘정이가 웃는다. 나도 따라 웃는다. 우리는 함께 웃으며 자전거와 손톱만큼 장아찌까지 걷고 또 걸었다. 요 일기는 있었던 일을 바탕으로. 그렇지. 그냥 하루 중에 있었던 일 중에서 기억 남는 일들을 기록한 그런 일기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294쪽 보자. 뭐 291쪽으로 봐도 되고 294쪽 294쪽 12월 31일 토요일 여기 예주 7시 화장실에 붐빌 것을 대비해 맨 먼저 일어나서 샤워함. 7시 15분 혼자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을 봄. 스페인 여행 다큐멘터리가 방송되고 있었음. 희정이가 부스스한 얼굴로 화장실에 들어감. 거기까지만. 예. 자, 요 일기의 특징은 일단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거. 또 민성이 이 일기의 특징은 약간 시간대별로 여행한 걸 그렇지. 정리를 시간대별로 나열한 어떤 그런 분들이 이 일기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글들이 뭐 다른 걸로 나올 수 있는데 선생님 커다랗게 세 가지 부분을 봤습니다. 일기가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루의 생활을 그냥 이렇게 기록한 방식. 하루의 생활을 기록해서 인상 깊은 그 일들이나 일화 에피소드를 기록하는 방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가 하루의 생활을 이렇게 시간대별로 기록하는 방식. 그 다음에 하루의 생활이 아닌 자신의 어떤 특정한 시점의 고민을 기록하는 방식. 그리고 사실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냐면 읽었던 책이나 뭐 이런 것들 중에서 인상 깊은 어떤 그런 글귀나 이런 것들을 메모하는 방식의 일기도 중간중간에 있었던 거 기억나? 뭐 어떤 책을 읽었는데 이 문장이 좋아서 자기가 이렇게 뺏겨 쓴다라고 해서 그걸 뺏겨 썼다거나 뭐 시 같은 걸 적어 놓거나 그랬던 일기가 중간중간에 있었는데 그런 식의 일기들에서 사실 일기는 공개하는 거야, 공개하지 않는 거야? 공개하지 않는 거야. 사실 일기는 자기와의 대화, 자기만의 어떤 그런 대화야. 민성이 일기 써 요즘에? 저요? 안 써요. 안 써요, 당연히. 마지막 일기가 언제야? 마지막 일기요? 아, 잠깐만. 마지막 4학년? 언제? 4학년인가? 초딩 시절이야? 네. 일기 검사가 있었던 시절에. 잠깐만요. 아니. 잠깐만. 제가 올해 초에 한 1월 언제까지는 아주 잠깐 썼을 거예요. 딱 그때. 일기는 어디다 써? 너는? 그냥 노트에. 노트에 일기를 쓰고. 예주는? 저는 그냥 어렸을 때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맨날 숙제로 내야 돼서 썼었는데 근데 한 달 전인가 갑자기 일기가 써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썼거든요. 근데 그거 3일하고 까먹었어요. 그랬구나. 선생님은 일기를 마지막으로 쓴 게 오늘 아침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선생님 일기를 이렇게 인터넷에 카페에다가 선생님 혼자 카페에다가 일기를 이렇게 열심히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음, 2005년부터 다 있었네. 그 전에는 공책에다 썼었는데 지금은 이렇게 쌤이 그냥 이렇게 인터넷에다 이렇게 써서 어떤 날은 한 줄 쓰기도 하고 어떤 날은 뭐 안 쓰기도 하고 빼먹기도 하고 좀 더 쓰기도 하고 이렇게 쌤도 이제 일기를 쓰고 있어서 최근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쌤이 눈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막 몇 년 전에 너가 눈이 아파서 왔을 때 내가 치료 똑바로 받으라고 했는데 네가 치료를 내 말 안 듣더니 네가 지금 이렇게 더 심해서 왔다고 막 혼내는 거야. 쌤이 막 너무 억울한 거야. 생각도 하나도 안 나는데. 그리고 쌤이 집에 와서 이렇게 검색을 해봤어. 안과 했더니 정말로 그 몇 년 전에 쌤이 그 안과 가가지고 그 의사 선생님한테 혼났던 일이 이렇게 기록을 해놨던 거야. 그러면서 그런 일이 아, 있었구나라고 이제 일기 그러니까 보면서 시력 쌤이 관리를 잘해야 어? 안과 가서 안 혼나려면 시력 관리를. 시력 관리가 아니라 쌤이 이렇게 눈에 그 바이러스성 뭐 결막염이 생겼는데 네. 그 치료를 이렇게 늘 받거나 아니면 뭐 눈이 어쨌든 이상이 있으면 안과 검진을 이렇게 그때그때 가서 받아야 되는데 별일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냥 낫겠지 하고 그냥 이렇게 하다가 좀 이렇게 많이 아파가지고 좀 고생을 좀 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뭐 그 얘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뭐 일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려고 하는데 쌤이 좀 이렇게 일기 얘기 계속 하는 이유가 뭘까? 일기 쓰라고. 어, 숙제. 일기 쓰라고 숙제. 그래서 일기를 계속 쓰라는 건 아니고 다음 주 글쓰기 과제가 여러분들이 일기 쓰기인데 근데 이게 좀 모순이야. 왜 모순이냐면 아까 말했듯이 일기는 사실은 자기만의 글이기 때문에 남을 의식하고 일기를 쓴다는 건 사실 말이 좀 안 돼. 근데 지금 우리가 일기를 쓸 건데 그래서 이건 오픈된 일기를 쓸 거야. 남 발표할 거를 뭐라고 미리 가정하고 일기를 쓰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한테 100%뭐 솔직하게 일기를 써라 아니면 이것이 세상에 알려졌을 때 여러 가지 사회 문제가 될 수 있고 이런 거 쓰지 마. 애당초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러니까 그런 건 혼자만의 부동산 일기. 싫다 이런 내용도 안 되죠. 정말 뭐라고? 만약에 예를 들었지만 친구를 좀 접하고 싶었다 이런 내용 안 되죠. 왜 안 돼? 그지? 네가 책임질 수 있으면 돼. 네가 아, 공개해도 네가 공개해도 별 문제 없으면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모르게 익명으로 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면 가능하다고 생각돼서 어쨌든 사회적인 무리를 불러일으키거나 어쨌든 뭐 여러분들이 너무 사생활에 노출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들고 그럼 우리가 왜 근데 왜 이런 일기 쓰기를 해보느냐라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일기를 바라보는 관점이 사실 여러 가지 관점이 있을 수 있어. 자기만의 고민이기도 하고 자기의 기록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또 하나가 이제 어떤 글쓰기 연습의 어떤 그런 장 뭐 이런 부분이 되기도 하고 또 이번 게 여러분들이 또 일기를 쓸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마련됐으면 어떤 그런 하는 바람이기도 하는데 어쨌든 뭐 그건 욕심이고 쌤이 말했던 건 글쓰기 연습으로서 일기 쓰기도 그 하나의 어떤 그런 장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뭐 일주일 내내 일기를 쓰라는 건 아니고 하지만 세 편의 일기를 여러분들이 씁니다. 세 편. 세 편의 일기를 쓰는데 그 세 편이 아까 쌤이 말했던 세 가지 유형. 알겠니? 첫 번째 유형은 음, 그냥 하루 중에 있었던 특정한 사실에 대해서 그냥 오늘 뭐 이러이런 일이 있었다. 라는 어떤 그런 사실적인 기록들. 그날 있었던 일들 중에서 특정한 일들에 대해 쓰는데 다만 그 일기 글이라 형식을 쓰고 있지만 뭐 자기가 자기를 쓸 때면 자기는 알아보게 쓰고 남을 쓰는 건 아니지만 훗날 예주가 10년 후, 20년 후에는 사실은 네가 겪은 일이지만 기억이 잘 안 나잖아. 근데 10년 후에 네가 이 그날 중학교 1학년 때 그날의 일을 보면 생생하게 기억이 날 수 있도록 생생하게 글을 써야 된다는 거. 조건 하나 중에 하나. 민성아 예주 알겠어? 하루 중에 있었던 일을 네. 쓰는데 조건은 뭐다? 생생하게 쓰기.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루 중에 있었던 일을 뭐별로? 시간대별로. 시간대별로 아까 기록한 형식으로 써보기. 두 번째. 세 번째로는 여러분들이 요즘 고민하는 그 주제가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 요즘 고민이 아닌다 하더라도 고민이 없으면 그냥 특정한 주제를 하나 정해놓고 그거에 대한 깊이 있는 생각 쓰기를 중심으로 해서 일기를 써보는 방식들. 그 세 가지 방식으로 여러분들이 세 편의 글을 쓰는 거지. 이해가? 네. 그 다음번에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일기를 함께 보는 또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또는 할 얘기. 그냥 분량은 상관없죠. 나 그거 할라 했는데. 늘 분량은 상관없습니다. 자기가 그 표현해낼 수 있는 영역만큼 하면 됩니다.
저 4학년 때 음, 쌤이 일주일에 한 번인가 두 번인가 몇 번씩 일기 쓰기를 시켰었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분량이 한 좀 바닥? 있었는데, 어, 아니, 네? 한 바닥 쓰기? 아니요. 근데, 세문단 어쩌고 있었는데, 음, 지금은 그것도 모자라서, 아니, 그 다음에는 그걸로 모자라서 더 늘었어요, 분량이, 제한이. 와, 그때 생각난다. 그래서 좋았다는 거야, 끔찍했다는 거야. 싫었죠. 누가 좋아요? 그래, 알겠습니다. 볼 네, 사람이 있겠습니다. 너네는 방학은 언제? 저희 20에 20일. 20 날에 그 방학식이요. 7월 20일 날. 네. 너네 이번에도 저기 없잖아, 시험은 없잖아, 아직. 시험은 기말고사 이런 거 없잖아. 내년부터 있죠. 네, 저희는 없어요. 그래. 너네는 그래도 행복하다. 내년이나 내후년 애들은 어쩌면 시험이 자유학기제가 없어진다는 얘기도 있던데. 어떻게 될지는 잘 아이고, 저희 모르겠습니다. 학년제예요. 응? 자유학년제. 1년 내내 안 봐요. 그래. 야, 즐길 때 잘 즐기십시오. 참, 오지 저희 않는 때까진 소중한 기회. 놀아야죠. 저희 때까지. 우리 때부터 수련회도 못 갔는데. 이제 수련 다시 할 거 아니야. 앞으로는. 할 수 아니, 있겠어. 2학기 때부터 갈 것 같아요. 수련회는 사서 혼나러 가는 거라고 누가 말해줬는데. 음. 그래도 또 가는지 학교에서 수업 듣는 것보다 수련회 가는 게 낫지 않냐? 그렇지 않아? 사람마다 맞아요. 달라? 자, 잘 지내시고 다음 주에 보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네, 어, 안녕히 안녕. 계세요. 그래.